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 경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마도 이 내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헌법상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주인은 국민인 것인데 뒤에서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한국은 OECD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에게 돌아가는 몫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압도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의 소득 불평등도 가장 높은 그러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즉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기업이 잘 돼야지만 가게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해왔던 IMF조차도 최근 들어와서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회 제공이 중요하고 성장 과실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이 중하층으로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금융포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잘 사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보통 시장이나 이러한 데서 사죠.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싼가요? 가격이? 당연히 백화점이 비쌉니다. 백화점이 서비스가 좋고 화려하고 대신 물건의 값은 비쌉니다. 근데 금융은 어떻죠? 금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소위 신용 1등급, 그리고 자산을 예를 들어서 10억 원, 20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금융 비용이죠. 금융이라는 상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뭐죠? 이자죠. 이자 비용이 몇 퍼센트?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용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눌 때 6등급 이하의 사람들, 대체로 10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인구가 4,50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7등급 이하가 대체로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7등급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내는, 즉 금융이라는 상품을 소비할 때 내는 비용, 내는 가격, 그것을 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퍼센트죠? 25%, 29%까지 올라갑니다.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29%까지 갔다가 최근 오늘부터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오늘부터 최대 한도 24%까지로 떨어졌어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2월 8일부터. 즉 금융포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도리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보다 10배나 물건을 싸게 사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어떠한 경제활동에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생겨나지 않고 오직 금융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융이 가장 이러한 점에서 가장 불평등을 많이 조성하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대체로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보다는 20대는 25세까지는 돈을 벌기보다는 차라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생애소득, 장차 65세까지의 소득. 요즘은 이제 65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요. 70세, 75세까지의 소득을 생각해 볼 때 25세까지는 차라리 돈을 벌기보다는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생애소득을 생각을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20세, 25세 이하에서 공부만 하면은 뭐 돈은 누가 내나요? 다행히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학자금을 대줄 수가 있으면은 내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 등록금을 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체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럼 이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회에 진출할 때 학생들의 신용등급이 얼마가 될까요? 무조건 5, 6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해외 유학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유학자금까지 국가가 대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전통은 그 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적어도 학생에 대한 인적 투자, 25세 이상의 젊은이에 대한 인적 투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데서 나타났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것을 금융의 포용성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얘기가 제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IMF의 관점조차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효율성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기회 제공이나 성장 과실의 중하지 성장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파이가 커야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가 커봤자 등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눠 먹는 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만 되면 아예 성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아닌 것입니다. 오스트리라는 IMF 조사국, IMF에서 이제 주로 연구 리포트를 내는 게 이 리서치 디파트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조사국이 되겠습니다. 조사국의 오스트리 부국장의 경우는 불균형이 확대가 되면 성장조차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CD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뭘 했다 하면 가장 1위가 아닌 것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OECD에서 불균형도 가장 높은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불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IMF조차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외의 국제기구들 OECD라든가 국제노동기구 ILO 또한 몽크타드 UN의 지속개발 몽크타드 등도 기존의 과거 IMF 등이 주장을 했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제는 성장조차도 한계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포용성장, 포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포용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서의 소득주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다시피 기업이 아니라 국내 총소득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즉 바로 더불어 잘 사는 이 사람 중심 경제의 방식은 현재 심지어는 IMF나 국제기구들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와 유사한 가치를 강조해 왔던 거에 가장 최근에 보게 되면 2008년 프랑스의 당시 대통령이 사르코지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르코지는 중도 우파 정당의 출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이 가져왔던 뭔가 문제가 있다. 경제성장의 지표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과 수치를 만들어 달라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응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글리츠라든가 아마티아 센과 같은, 아마티아 센은 80년, 90년대 말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학자고요. 스티글리츠는 뭐 잘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200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P2C는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주도해서 세계적인 석학들 약 50여 명으로 바로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를 측정을 해보자. 무엇이 과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GDP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이 조세나 복지, 이것은 즉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아까 금융의 포용성 얘기했다시피 얼마나 그 사회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금융 비용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 이것을 이제 금융의 포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의 경우에 금융 이자를 납입하는 액수가 전체 가계소득 중에서 비중이 줄어들게 되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재분배가 많이 되거나, 즉 정부가 보다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들에게 소득을 많이 분배하거나, 혹은 개인이 은행에 이자를 적게 내게 되면 무엇이 늘어나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소득을 벌더라도 쓸 수 있는 소득, 우리가 금융이자도 적게 내게 되고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이 싸다든가, 어떤 노령연금이 지금 올 9월부터 25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60만 원으로 올라간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즉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제가 영국에서 8년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영국조차도 상당히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그 나라조차도 예를 들어서 카운슬 하우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주택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이라든가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실업이 됐을 때 실업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게 되면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GDP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GDP가 29,720달러, 작년 말 현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로 돌아오는 소득, 또한 가계 소득 중에서도 다시 강조를 하면 그것이 오른쪽으로 길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축되어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가까워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실질 가계소득이 큰 나라가 되겠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질적 행복을 평가할 때도 이제는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임금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이득, 그것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큰 나라, 이러한 나라가 물질적으로도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한국의 경우 1997년, 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든 것이 크게 변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오늘 계속 강조하다시피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 총소득의 70.8%가 가계로 돌아가고 나머지 중에서 15.7%가 보다시피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가 정부로 가게 돼서 다시 재분배돼서 국민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2016년에 이르게 되면 2016년이 현재까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수치인데요. 2016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70.8%에서 62.1%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몇 퍼센트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8.7%포인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8.7%포인트가 떨어진 나라는 여기서 보다시피 없죠. 일본이 거의 한국과 유사하게 7%, 6.9%가 떨어진 나라고, 아까 얘기했던 사르코지가 있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오히려 GNI, 국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나라는 굉장히 실질적인 GD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 행복,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미국, 영국에서조차 최근 20년 동안 GNI 대비 가계소득의 차이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것을 보게 되면 우선 분명한 것이 8.7%포인트가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었는데 기업은 얼마가 늘었죠? 8.4%포인트가 늘어요. 가계가 들어진 거의 그만큼 90% 이상이 온전하게 기업 몫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대체적으로 기업 소득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기업 소득의 비중이 오히려 떨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국 같은 나라는 기업 소득의 비중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 나라는
가계소득 비중이 떨어졌는데 기업소득의 비중도 떨어졌다? 그럼 뭐죠? 정부 소득이 늘어나서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은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오직 가까운 일본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일본에서 상승한 것도 겨우 4.3%포인트입니다. 한국은 어떠한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아주 유별나게 전체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급격하게 떨어진 나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GDP 성장, GNI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워낙 영업을 잘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기업이 예전에는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억을 냈다면 A라는 기업이 지금은 4천억, 5천억을 낸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주고 나서도 기업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라든가 혹은 주주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2012년에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201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GNI 대비 기업 소득의 비중은 올라가고 있었고 GNI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제일 큰 이유가 54%의 이유가 임금을 적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금 등 비용을 다 주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영업이익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법인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로 세금을 내게 되고 그 마지막 남는 부분이 이제 기업 소득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이명박 정부 해가지고 법인세율이 인하된 이유, 즉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소득세에 비해서 법인세율 그리고 또 법인세에 관한 각종의 면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법인세가 23%다. 글로벌 가장 대기업의 23%가 하더라도 우리가 아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 16% 정도밖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유효세율,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감면되는 세금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 그것이 기업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의 두 번째 이유다.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커진 것은 겨우 13.2%의 이유에 불과하다라는 연구가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운용의 문제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산성,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낮았거나 상대적으로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든가 혹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전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임금을 주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유례 없는 일이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산을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우리가 100명이라는 사람을 10명씩
자산을 가장 적게 가진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가진 사람 10명씩을 자르게 되면 요게 고동색이 1분위입니다. 1분위는 가장 아래에 있는 자산이 가장 작은 사람인데요. 자산이 가장 작은 사람도 그래도 자산이 있네 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마이너스를 그릴 수 없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입니다. 이것은 1분위는 빚이고 2분위부터 5분위까지를 합쳐봤자 한국 전체 자산의 10%. 근데 상위 10% 하나만 따져도 42%. 이러한 이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생산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어떻게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것만큼의 소득을 가져갔느냐? 아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실질 생산성이 2004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에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 임금은 연평균 10년 동안 매년 2.4%의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실질 평균 임금, 실질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올라간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2.4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것이 페어한 것,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0.9%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국내 총소득 중에서 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득 중에서 굉장히 최소한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 가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계는, 즉 근로자들은 가계의 주요한 수입원은 뭐겠어요? 근로소득이거든요. 근로소득은 생산성의 향상에 맞추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1이라면 0.4밖에 가계 근로자들이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굉장히 잘 써요. 캐나다는 생산성보다도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은 0.6%, 연평균 0.6%였지만 소득은 연평균 2% 상승을 한 거죠. 즉 생산성보다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3배나 높았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작았던 그러한 얘기. 미국, 한국, 요 나라, 여기는 아예 없죠.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특히 우리가 일본을 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 최근에 OECD는 아까 이제 OECD나 IMF, 옹크타드 이러한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의 개념을 버리고 포용성이라든가 소득주도라든가 가계소득을 보다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 소득에 대한 지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OECD는 이제 임금 소득을 한 나라의 임금 소득을 계산을 할 때 평균적인 임금 소득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즉 한 나라에 100명의 근로자가 있으면 100명의 근로자가 버는 총 임금 소득을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 임금이죠. 그죠? 근데 임금 소득의 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평균에다가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으로 길게 흩어져 있어요. 누구는 10억 원을 받고 누구는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나라의 임금 소득의 질은 누구는 1억 원을 받고 누구는 4천만 원을 받는 나라보다
낮다. 이것이 이것이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평균은 올라가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평균에 못 미치면 그것을 평균적인 소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임금소득의 질이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평균 시간당 임금은 US 달러 기준 16.5달러인데 한국은 9.6달러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제가 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24달러인가 34달러인가까지 올라가고요. OECD에서 한국은 아마 거의 멕시코나 가장 낮은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낮나요? 즉 오른쪽으로 소득이 길게 뻗쳐져 있는, 평균보다 중위소득이 훨씬 작은 그 이유는 이러한 거겠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많이 나오게 된다든가, 그죠?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당연 최고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들 중에서 32%, 공식적인 통계. 다른 식으로 집계를 하면 이것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45%, 50%까지 올라갑니다. 성별 임금 격차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나가서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60%밖에 받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의 격차 또한 OECD 최고이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젊은이들이 가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지 않겠죠. 차라리 대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가지, 비전이 없는, 그냥 중소기업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데 갈 수가 없고, 앞으로 살펴볼 일자리에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살펴보게 되면 5인 이하, 즉 1인부터 4인 기업의 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 대비해서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임금소득의 질도 낮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점유율에서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혁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이 중심이 돼서 혁신을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성장이 되어야지만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 노란색 선이 GDP 대비 한국의 R&D 지출의 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R&D 지출이 높아가면 혁신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와는 좀 다르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이게 한국이고, 요 다음 그래프, 높은 그래프가 어느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은 돈을 R&D에다가 지출. R&D라는 거는 연구 개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 세 번째 선이 요게 미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2003년을 계기로 한국은 GDP 대비 R&D 지출이 미국을 돌파하죠. 그리고 2008년을 계기로 일본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GDP 중에서 R&D 지출 비용이,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다소 못하지만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가장 높은데요. 자, 요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어떠냐. 생산성을 보게 되면 한국은 일정하죠. 요 왼쪽 그래프가 1996년, 2000년, 2012년, 2014년인데 대체로
정도. 어떤 기준이냐면 미국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놓았을 때 한국의 생산성은 60%에서 넘는 것이죠. 자, 한국의 R&D 지출의 비용이